한국은 정말 미쳤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단순히 발전된 기술과 경제적 성공으로만 기억될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용기, 전통과 혁신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깊은 배려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 기술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브룩스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댄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제 풀네임이 주는 무게감을 더 좋아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컨설턴트로 일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그 자부심이 조금씩 바래가는 걸 느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프로젝트들, 똑같은 시장 환경, 그리고 어디선가 들어본 기술 이야기들. 저는 점점 더 새로움과 자극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저를 부르더군요. 혹시 한국에 출장 갈 생각 있어? 그의 말투에는 약간의 도전 의식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이라니. 저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건 알았지만 굳이 제가 직접 가서 뭔가를 배울 만큼 특별한 곳인가 싶었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제가 묻자 상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허브야. 그들의 방식은 다르고 우리가 배울 점도 많아. 그 말에 살짝 자극을 받았습니다. 다르고 배울 점이 많다라니 제가 실리콘밸리의 중심에서 일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다는 뜻일까요? 결국 저는 출장을 수락했습니다. 새로움을 갈망하고 있던 제게도 나쁘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출국 준비를 하며 한국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서울은 디지털 혁명의 수도다. 한국은 기술적 진보와 함께 전통을 유지하는 독특한 나라다. 그런 말들이 많았지만 솔직히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비슷한 얘기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막연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과연 어떤 걸 배울 수 있을지 혹은 제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고민하게 되었죠. 회사에서는 한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현지 기업들과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라는 미션을 줬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목표는 한국의 기술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말하자면 저는 회사가 한국의 기술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보낸 사람인 셈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입국 심사부터 택시 호출까지 모든 과정이 마치 한 편의 무대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게는 생소하지만 이곳 사람들에겐 너무도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죠. 미국 공항에서 길게 늘어선 줄은 어쩌면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 공항에서는 그 줄서는 경험 자체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라 하나의 환영 같았죠. 공항을 나오면서 마중 나온 한국 동료 지훈 씨가 알려준 대로 카카오 택시를 호출했어요. 택시 기사님이 영어로 간단히 인사하시며 제 목적지를 이미 알고 계신 거 있죠? 제 휴대폰과 연동된 앱을 통해 위치가 자동으로 공유되었다고 하더군요. 어리둥절한 저는 동료에게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 동료는 마치 제가 기본 상식을 모르는 사람처럼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죠. 여긴 한국이에요. 기술은 우리 일상에 녹아들어 있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데스크 대신 키오스크가 있더군요. QR코드를 찍고 몇 번 화면을 터치했더니 카드키가 나왔어요. 직원 한 명 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는 이 시스템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처음엔 조금 불편했어요. 사람이 없어도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익숙해지니 이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인터넷 속도였어요. 호텔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했는데 제가 다운로드한 파일이 몇 초 만에 완료됐어요. 순간적으로 제 랩탑이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빠르더라고요. 지훈 씨가 말하길 여기선 기가 인터넷이 기본이라고 하더군요. 미국에서의 인터넷 요금과 서비스를 생각하면 솔직히 부끄럽기까지 했어요. 저녁에 지훈 씨와 술을 한잔하며
네이버와 카카오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포털 사이트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모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은 기술적으로 우수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훈 씨가 말했어요. 우린 기술을 단순히 혁신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집중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어요. 기술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첫날이 이렇게 충격적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호텔방에 누워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을 곱씹으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대표와 만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었어요. 약속 시간은 오전 10시였는데 저는 항상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10분 정도 늦게 시작할 것을 예상하고 여유롭게 갔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회의실은 세팅이 끝났고 참석자 모두가 제 시간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조금 긴장되더군요. 한국에서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시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훈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는데 능숙하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제안한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 질문이 몇 가지 있었지만 논의가 끝난 후엔 바로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죠. 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결정이 나기까지 며칠, 심지어 몇 주가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선 즉시 결론을 내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사무실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테이블로 안내했고 앉자마자 물과 반찬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주문한 음식은 5분도 되지 않아 나왔고요.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하면 이런 속도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점심을 먹으며 지훈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죠? 모든 게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 같아요. 지훈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느리게 움직이면 경쟁에서 뒤처지거든요. 물론 실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걸 빨리 수정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야 실행에 옮기려는 경향이 강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우선 실행부터 하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수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문화가 어쩌면 한국의 성공 비결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오후에는 은행에 들러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직원들이 고객 한 명 한 명을 효율적으로 응대하는 모습을 보며 이곳이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돌아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의 은행에선 한 명 처리하는데 30분이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선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환전을 마친 뒤 지훈 씨가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거의 모든 행정 처리가 가능해요. 은행, 병원, 인터넷 서비스 가입까지 전부요. 저는 솔직히 조금 충격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수년이 걸릴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하철을 다시 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워를 경험하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시간대였는데 놀랍게도 질서가 유지되었어요. 사람들은 차례를 지키며 줄을 서고 열차가 도착하자 모두 순식간에 타고 내렸습니다. 미국 뉴욕의 혼란스러운 지하철 풍경과 비교하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지하철 내에서도 깨끗한 환경과 세련된 디지털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역 정보를 알려주는 화면과 무선 인터넷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저는 지훈 씨에게 물었어요. 이 모든 걸 구축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한국은 효율성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아요.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사람들이 생산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말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한국에서는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고려해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하루 동안 경험한 것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야. 이건 진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곳이야. 효율성과 속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다니 놀라워.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기업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건물들 사이를 지나며 저는 문득 이 모든 번영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제가 주로 관심을 두었던 경제대국, 즉 미국이나 유럽처럼 강력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참석한 미팅의 주제는 한국 경제의 성장 전략과 기술 투자였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 그렇게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장 전략, 기술 투자, 그런 이야기는 전 세계 어디서나 듣는 뻔한 내용일 텐데. 하지만 발표가 시작되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그 생각을 완전히 접어야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첫 화면에는 한국의 1960년대와 현재 경제 지표가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마이크를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그래프는 단순히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가 함께 만든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한국 경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중대한 시련을 겪었다고 합니다. 발표자는 그 위기를 한국 경제가 본질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그때 한국은 단순히 제조업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 투자와 인재 양성에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그저 위기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발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한국의 경제적 생존 본능에 경외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 후 발표 내용은 한국의 스마트 혁신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한 예로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은 세계적 강국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는 정부의 전략적인 투자와 기업들의 끊임없는 연구개발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발표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그 당시 이미 데이터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선택을 했죠. 그런 전략이 오늘날 한국을 글로벌 기술 리더로 만든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근처의 첨단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그 공장은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로 생산 과정의 거의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공장 입구에 들어섰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팔을 능숙하게 움직이며 작업하는 로봇들,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생산 조건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AI 소프트웨어가 마치 한 편의 공상과학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장 견학이 끝난 후 저는 미팅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이런 한국의 성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못했을까? 미국에서는 종종 일본, 독일, 중국 같은 나라들을 기술 강국으로 떠올리지만 한국은 그 명단에서 상대적으로 덜 언급되곤 했습니다. 저는 발표자와의 대화를 통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경제 위기 속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하려는 문화와 정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먼저 준비하고 대응합니다. 발표자의 그 말은 저를 크게 감명받게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종종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이 논란이 되는데 한국은 그 과정에서 아예 다른 수준의 대응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발표 자료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경제는 단순히 성장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며 그 과정을 스스로 개척해온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국의 첨단 공장에서 봤던 광경과 발표자가 했던 말들이 맴돌았어요. 이 나라는 정말로 특별하구나. 한국의 경제 기적은 단순히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과 노력,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끊임없는 의지의 결과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한 한국 스타트업의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AI 기술을 활용해 헬스케어와 물류 분야를 혁신하는 기업으로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첨단 기술 이야기에 대한 기대보다 사람들이 강조하는 혁신적인 문화가 대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이곳이 단순히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로비 자체가 스타트업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공간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곳곳에 자유로운 협업을 위한 오픈 라운지가 있었고, 한쪽 벽면은 직원들이 직접 쓴 아이디어와 스케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이드를 맡은 젊은 매니저는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저를 반겼습니다. 견학은 직원들이 실제로 일하는 공간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신형 노트북과 모니터들이 줄지어 있었고, 여기저기 화이트보드에는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와 일정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이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었죠. 저희 회사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문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매니저가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나누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나오기도 하고 직원들이 서로의 강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회사의 혁신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협력과 공유의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회사의 최신 프로젝트 시연이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직접 개발한 AI 기반 물류관리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배송 루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시연을 보며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과 방대한 데이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시각화한 인터페이스는 제가 본 어떤 기술보다도 직관적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적은 연료로 더 많은 물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했죠. 환경과 기술을 결합한 이 접근 방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이렇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는 많지 않았거든요. 시연 후 저는 이곳의 대표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스타트업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은 과거에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젊은 창업자들이 생태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혁신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자부심은 단순히 기술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와 도전에 대한 의지,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열정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의 제 일터를 떠올렸습니다. 물론 효율성과 목표 지향적인 문화가 큰 장점이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경향 때문에 창의력이 억눌린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반면 한국의 이 스타트업에서는 각자가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며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에너지와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이구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타트업 방문 이후에도 마음이 계속 설레었습니다. 기술 혁신에 대한 감동을 뒤로한 채 이번에는 한국 문화를 깊이 체험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지훈 씨가 저를 한옥마을로 초대했거든요. 서울을 조금 벗어나 도착한 한옥마을은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길을 따라 늘어선 기와집들은 그 자체로 예술이었습니다. 특히 낮은 돌담길과 고풍스러운 목재문들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아온 역사 그 자체처럼 느껴졌어요. 지훈 씨는 저를 한옥체험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지방을 넘자 은은한 나무 냄새가 가득한 실내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곳은 과거 한국 사람들이 살았던 전통 가옥입니다.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 덕분에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죠. 라고 지훈 씨가 설명했어요. 바닥 난방 시스템이라니 한국의 기술 혁신이 단순히 현대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옥마을을 거닐다 보니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도 눈에 띄었어요. 지훈 씨가 제게 한복을 입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이왕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겠다고 마음먹은 터라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니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채 한옥마을을 둘러보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한복의 우아함이 어우러지면서 잠시나마 제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지훈 씨는 저를 한 전통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음식은 이미 익숙했던 불고기나 비빔밥을 넘어서 처음 보는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특징은 다양한 맛과 색상이 조화를 이루는 점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음식의 재료와 조리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니라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현대 기술로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고 그 두 가지가 서로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나라였어요. 한옥마을에서 본 기와집은 과거의 유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삶 속에서도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한복과 한식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종종 전통과 단절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에서는 혁신과 전통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가진 깊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옥마을과 전통 문화를 경험한 후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이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의 글로벌 위상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마침내 지훈 씨가 저를 국제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초대했을 때 이것이 한국이 세계와 연결된 방식을 직접 확인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컨퍼런스는 코엑스라는 대형 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이 거대한 공간은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부스가 줄지어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에서 온 기업들이 자신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뽐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가장 먼저 한 배터리 기술 회사의 부스로 데려갔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라는 말에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배터리라면 일본이나 중국이 강세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회사의 발표를 듣다 보니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기술력을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회사 대표는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기술에 대한 비전을 강조했는데 단순히 상업적인 이익을 넘어선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기술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함께 가진다는 점이 놀라워요. 제가 말하자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죠. 기술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기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 다음으로 간 곳은 K-스타트업 존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젊은 기업가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부스가 AI, 블록체인, 바이오 기술과 같은 첨단 분야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관심을 끈 것은 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정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이 기술이 개발도상국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그때 그 스타트업 대표가 한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단순한 프레젠테이션 이상이었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이런 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 놀랍고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지훈 씨는 저를 또 다른 부스로 이끌었어요. 이번에는 방산 기술을 선보이는 한국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K방산이라는 용어를 들었어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지훈 씨가 설명했어요. FA-50 전투기와 K9 자주포 모형이 전시된 부스를 보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 강국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관계자가 다가와 한국의 방산 기술이 어떻게 글로벌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컨퍼런스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 하루 동안 겪은 모든 경험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자신의 자리를 단단히 지키는 나라였어요. 미국에서 흔히 보던 세계 지도에서는 한국이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나라였지만 실제로는 그 작음 속에 강력한 존재감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며 호텔방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단순히 작지만 기술력 있는 나라로만 여겼던 한국은 이제 제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 밤하늘을 밝히는 네온 사인, 그리고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불빛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지훈 씨가 공항까지 저를 배웅해줬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기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면목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그 자체로도 놀라운 나라지만 한국인들의 정신이 이 나라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비행기에 탑승해 자리에 앉았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가득 채운 불빛들, 그 사이를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 속에서 제가 느꼈던 따뜻함과 열정.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문득 이 경험이 단순한 출장 이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가 잊고 있었던 질문을 떠올리게 했어요. 기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한국은 단순히 발전된 기술과 경제적 성공으로만 기억될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용기, 전통과 혁신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깊은 배려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제 일에서 그리고 제 삶에서 한국에서 배운 정신을 실천하겠다고요. 더 이상 단순히 효율성이나 성과만을 추구하지 않고 기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본 것들, 그리고 느낀 모든 것이 제게 그런 변화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놀라운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델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만약 한국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꼭 한번 시간을 내어 이 나라를 알아가 보세요. 저처럼 스스로의 시야를 넓히고 편견을 넘어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에 가면 그들이 얼마나 중국을 존경하는지 직접 보게 되겠지. 우리의 한자, 우리의 음식, 우리의 철학, 한국은 분명 이 모든 것의 영향 아래 있을 거야. 한국 사람들은 아마 내가 오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겠지. 여기 중화 사상이 가득한 채 마지못해 한국으로 오게 된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며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이핑입니다. 베이징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제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그것도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혼자 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매년 세계 각국으로 학생들을 보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일본에 가기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출국 일주일 전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요. 한국으로 가기로 한 리웨이가 맹장염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죠. 러이핑, 잠깐 시간 있니? 너와 상의할 게 있어.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러이핑, 리웨이의 상황은 들었지? 안타깝게도 그 애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문제는 한국 쪽 대학에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거야. 숙소며 프로그램이며 우리가 이대로 취소하면 국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대신 한국에 다녀올 수 있겠니?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서 누군가는 가야 해. 교수님, 그럼 제가 원래 가기로 한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수님께서는 살짝 미안한 표정을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일본 프로그램에는 예비 참가자가 있었어. 내가 한국에 가게 되면 그 학생이 일본에 가게 될 거야. 물론 내가 원한다면 일본행을 고수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럼 한국 프로그램이 취소될 수밖에 없지. 순간 화가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일본도 그다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갑작스럽게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국어 공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중국어를 할 줄 알 테니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고 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중국의 5천년의 역사, 찬란한 문화, 광활한 영토, 중국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 글쎄요, 교과서에서 잠깐 언급되는 정도였죠. 중국의 영향을 받아 문화가 발전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죠.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에 가면 그들이 얼마나 중국을 존경하는지 직접 보게 되겠지. 우리의 한자, 우리의 음식, 우리의 철학, 한국은 분명 이 모든 것의 영향 아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제게 중국어로 말을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짐을 싸며 무엇을 가져갈지 고민했어요. 중국차? 당연히 챙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진정한 차 맛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오쩌둥 선집도 넣었습니다. 혹시 한국 친구들이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에 대해 물어본다면 설명해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아마 그들의 대통령은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제가 마오쩌둥의 지혜를 들려주면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겠네요.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핑아, 내가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오길 바란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제가 가는 곳마다 중국의 위대함이 함께 갈 테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오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여길 거예요. 어쩌면 제가 그들의 대학에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학교의 명성이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이핑아, 한국에서 불편한 일은 없을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서 왔는지 그들이 알면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제게 잘해주려고 안달일걸요. 부모님은 안심한 듯 미소 지으셨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베이징의 웅장한 건물들, 번화한 거리 한국은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보다는 작고 초라할 거예요. 어쩌면 시골 마을 같을지도 모르죠. 고층 빌딩. 글쎄요. 아마 우리 동네 3층 건물 정도 될까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가서 그들에게 중국의 발전상을 들려주면 되니까요. 그들이 배울 점이 많겠어요. 어쩌면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중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구나 라고 말이죠.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간단한 인사말을 공부하고 책을 덮어버렸어요. 어차피 한국 사람들이 먼저 중국어로 말을 걸 테니까요. 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세계 최고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들은 제게 감사해 할 거예요. 어쩌면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그들의 언어가 조금은 발전할지도 모르겠어요.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크고 현대적이라서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베이징 공항보다는 작아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제가 중국인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챈 모양이에요. 그들의 눈빛에서 존경과 부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보는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읽을 순 없었지만 뭔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우리의 한자가 더 아름답고 의미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전을 하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죠.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중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 같은데 중국에서 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같은 중국인이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는 한국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저는 순수한 마음에 모든 것을 대답했습니다. 제가 유학생이라는 것, 처음 한국에 왔다는 것, 환전소를 찾고 있었다는 내용까지 말했습니다. 그는 공항의 환율은 좋지 않으니 자신이 더 좋은 환율로 환전을 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고민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환전하는 게 정석이겠지만 피곤하기도 하고. 같은 중국인이 도와준다는데 왜 안 되겠어요? 그래서 1,000위안을 건넸죠. 우리나라 사람이 나를 속이겠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환율로 치면 한국 돈으로 약 20만 원 정도 되네요. 잠시만요. 차에서 돈 가져올게요. 그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1분, 5분, 10분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나자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분명 무슨 일이 있었겠지.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희망은 사라졌어요. 대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같은 중국인인데 어떻게 저를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조선족이라고 했잖아요. 중국과 한국 양쪽 모두의 문화를 가진 사람이 이런 짓을 하다니. 한국에 대한 실망감도 커졌습니다. 이런 사기꾼을 단속하지 못하는 나라라니. 분노와 함께 수치심도 밀려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낯선 사람을 믿다니, 게다가 그렇게 쉽게 돈을 건네다니. 중국에서도 하지 않았을 행동을 왜 여기서 했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방심하게 만든 걸까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국어도 서툴고 무엇보다 제 잘못이 크다는 생각에 주저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한국 경찰이 과연 외국인인 저를 도와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아니면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뢰한 게 문제였을까? 한국에 대해 가졌던 우월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함만 가득했어요. 동시에 한국에 대한 불신도 커졌습니다.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는 나라인 걸까? 힘없이 공항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부모님께 연락드려야 할까? 아니에요. 그러면 걱정만 끼쳐드릴 거예요. 이 상황을 혼자 해결해야 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달러로 바꿔둔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이걸로 어떻게든 기숙사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이 되었어요. 기숙사에 도착해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짐을 풀면서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이게 한국의 현실인 걸까? 아니면 그저 우연히 나쁜 사람을 만난 걸까? 중국에 대한 제 자부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 대한 경계심도 커졌어요. 사기를 당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했어요. 서울의 자랑,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역에서 내려 궁으로 향하는 길, 멀리서 웅장한 광화문이 보이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와, 정말 아름답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금성보다는 장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입구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죠. 반가운 마음에 돌아보니 20명 정도 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동포를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입장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행동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며 사진을 찍고 심지어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가이드가 제지하자 짜증을 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처음엔 뭐 어때? 우리가 더 대국인데 좀 봐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정전 앞에서 한 중국인 남성이 갑자기 기둥에 손을 뻗더니 만지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한국인 가이드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기둥을 만졌습니다. 뭐 어때? 손 한번 대본 건데 라고 생각했지만 조금씩 불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군 근처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여기서도 그 중국인 관광객 무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음식이 나오자마자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짜. 양이 너무 적잖아. 주문할 때부터 큰 소리로 떠들더니 이제는 음식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취향이 다른 거겠지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점점 민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저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식당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옹호하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길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이는 걸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이렇게 무례하게 비춰지고 있는 걸까? 그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의 위대함을 자랑스러워하던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어요. 과연 우리는 정말 위대한 걸까요? 문화와 역사만으로 위대함을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더 이해하려 노력하고 한국어를 공부하며 한국인들과 소통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국인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려 노력했어요. 한국에 온 지 2개월째, 저는 한국의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 삼성 딜라이트를 방문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은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뒤처졌다고 배웠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전시관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LED 스크린이 벽면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그 위로 미래 도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AI 도우미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도 AI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로봇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로봇의 안내를 받아 5G 체험존으로 갔습니다. VR 헤드셋을 쓰고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 제 눈앞에 서울의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실제 거리를 걷는 것처럼 생생했죠. 이게 정말 한국의 기술이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얕잡아 보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스마트홈 체험존이었습니다. 음성만으로 모든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냉장고가 식재료를 인식해 레시피를 추천하는 모습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어 많은 가정에서 사용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런 기술을 꿈꾸고 있는데 여기선 이미 일상이 되어 있다니. 전시관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랐다고, 우리도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중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우리나라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지하철도 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은 차원이 달랐거든요.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에서 버스로,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게 너무 쉬웠어요. 중국에선
아직 이런 통합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버스 앱으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신기했어요. 중국에서도 비슷한 앱이 있긴 한데 정확도가 이렇게 높진 않거든요. 지하철은 또 어떻고요?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맞아떨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지하철역이 깨끗한 것도 인상적이었죠. 인터넷 속도 면에서도 한국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국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들도 비교적 빠른 인터넷을 자랑하지만 한국의 전국적인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정보의 접근성이었어요. 중국의 강력한 인터넷 검열과 달리 한국에서는 어떤 정보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정보의 바다에 뛰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중국이 경제 규모나 기술력에서 한국을 앞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스템의 효율성과 편의성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어요. 이는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몰랐을까? 중국에서 보도되는 한국의 모습은 왜 이렇게 현실과 다를까? 혹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건 아닐까?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 수업을 듣던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중국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어요. 그 순간 교실의 분위기가 확 변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면서 학생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죠. 학생들의 대답을 듣자 제 안에서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이 중국의 경제적 성장은 인정하지만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학생의 말에 다른 학생들이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또 다른 학생은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연예인들의 피해를 언급했고 누군가는 동북 공정 등 역사 왜곡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중국의 환경 오염 문제까지 거론하더라고요. 이런 의견들을 들으며 가슴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감히 우리나라를 이렇게 폄하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들은 중국의 현실을 전혀 모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참을 수 없어서 손을 들고 중국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들이 언급한 문제들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한 학생이 기술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국과는 너무 다르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분노로 인해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들은 모두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무지함에 실망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중국에 있을 때는 한국이 우리나라를 동경하고 존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오히려 많은 비판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런 생각을 하며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운 감정도 들었습니다. 룸메이트 지수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봤어요. 평소 중국에 관심이 많던 지수의 대답이 궁금했거든요. 지수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수는 중국 문화를 좋아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가 취한 태도들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보여준 태도에 실망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점차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고 자부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경제력만으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여전히 한국 학생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시각을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수업 시간에 용기를 내어 발표를 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려 노력했어요. 중국에서 온 학생으로서 저도 한국에 오기 전에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했죠.
물론 중국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했어요. 발표를 마치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다른 학생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발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분노가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전히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은 강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각도 조금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동의할 순 없어도 그들의 의견을 듣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한국 학생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완전한 동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차이를 인정하면서 점점 한국 친구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같이 음식도 먹고 여러 대화도 나누며 쇼핑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명동에 갔습니다. 쇼핑도 하고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화려한 간판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대한 LED 스크린에 BTS 멤버들이 나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무심코 중국 아이돌은 이렇게 큰 광고를 못한다고 말했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중국이 엄청 큰 나라이니 광고판도 엄청 크고 많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에도 큰 광고판은 많죠. 하지만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의 광고를 아니, 애초에 우리에겐 세계적인 아이돌이 없었어요. 중국은 좀 다르다고 말하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한류 때문에 기분이 나빴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랐죠.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아니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부러웠습니다. 친구들에게 정말 대단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저 우리나라와 너무 다른 모습이라 놀랐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중국이 크고 강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나라의 장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카페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들은 한국 문화산업의 성장 과정, 정부의 지원 정책, 그리고 세계 시장을 향한 노력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처음부터 잘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 꼭 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우리만의 강점을 살려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LED 스크린의 광고들, 길거리 공연, 심지어 사람들의 패션까지도요. 이 모든 것이 한국 문화의 일부이고 그것이 세계와 소통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 거울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중국인 러이핑이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문화적 자부심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위챗으로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문화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 내면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 기숙사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그동안의 경험들을 차분히 돌아보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가졌던 중화 사상, 그리고 한국에 대한 편견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복궁에서 무례했던 중국 관광객들을 보며 느낀 부끄러움, 예상을 뛰어넘는 발전된 한국의 모습에 대한 놀라움,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복잡한 인식을 마주했을 때의 당혹감, 그리고 문화적 차이와 자부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까지. 이 모든 경험들이 제 생각을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최고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
각 나라와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장점을 보며 배우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개선점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제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뉴스를 볼 때도,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도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국제학생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제 시야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미국, 프랑스,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현재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질문에 더 이상 방어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솔직하게 우리의 장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중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아요. 예를 들어 문화 콘텐츠의 자유로운 표현이나 세계와의 소통 면에서는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유산은 정말 자랑스럽답니다. 라고 말하는 제 모습을 보며 몇 달 전에 제가 지금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자부심이 아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모임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룸메이트 지수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어요. 지수와 함께 걸으며 오늘 모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수는 제가 많이 변했다며 칭찬해 주었고 저 또한 지수를 통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적어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좁은 국가주의에 갇히지 않고 세계 시민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위대한 문화와 역사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열망도 강하게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제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값진 교훈을 주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야가 넓어졌고 진정한 문화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중국인이 아닌 세계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고 확신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국적과 문화의 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싶습니다. 작은 대화에서부터 시작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변화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이 아닐까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두 나라가 가진 고유의 매력과 강점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오랜 역사와 철학, 한국의 현대적 감각과 세계와의 소통 능력, 이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장점을 배우며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 함께 손잡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날을 꿈꾸며 이 글을 마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